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부인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에 대해서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과 처방전 불법 발급,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지만 일정 혐의에서 배 씨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중앙위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당헌 개정안을 전격 부결시켜서 이 의원 측으로서는 악재가 겹쳐서 터졌습니다. 반면 여권에선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대외비인 대통령 동선을 알리는 글이 올라와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팬클럽 측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야권의 공세가 거세고 여권 안에서도 팬클럽 해체 요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신 다음에 이 논란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드시나요? 집에서 배달된 샌드위치나 초밥 가족이 먹은 거니까?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먼저 좀 어제 검찰이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바로 배모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경찰이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인 어제 김 씨의 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배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배 씨는 이 의원이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할 때부터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성남시를 거쳐 경기도에서 5급 사무관으로 채용돼 일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된 문제의 법인카드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지난 4월 경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배 씨의 자택이었고 그간 소환 조사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이 음식 등을 구매해서 김 씨의 집에 전달했다는 업무상 배임과 이 법인카드 의혹이 제기된 지난 대선 당시에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는 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속 배 씨의 목소리와 함께 지난 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당시 배 씨를 언급했던 김혜경 씨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럼 늦으세요, 선생님. 댁에 누구 계세요, 선생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10시 반에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네, 내일 오전에 급한 일 있어요? 없습니다. 도청에서? 없어요. 없으면 네, 10시 반에 서울대 병원을 하는데 문제는 차가 어떻게 돼요? 차 있어요, 내일? 네, 아침에 가지고 가야 될 것 갈 수 같은데요. 있어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배 씨는 지금까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김혜경 씨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김혜경 씨도 그제 조사에서 자신은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했다고 알려졌고요. 하지만 경찰은 김혜경 씨와 배 씨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배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해서 경기도에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면요. 그동안 이제 이재명 의원 측이 주장한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액수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16건, 180만 원 정도이고 이마저도 나중에 돌려줬다. 지금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180만 원 음식이 전달됐는데 비용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180만 원은 김혜경의 직접 지시가 드러난 경우에만 따진 거라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번 사건의 인물 관계도를 좀 살펴보면요.
김혜경 씨와 수행비서 배모 씨 그리고 배 씨 지시를 받아서 직접 심부름을 한 A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배 씨와 A 주무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서 이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한 발언은 등장하지 않죠. 대신 배 씨가 사모님의 지시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김 씨 지시를 전달하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만 따지면 16건, 액수는 18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해명은 이제 녹취록 속에서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를 언급한 부분, 바로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경찰이 추산한 2천만 원은 대화에 등장하는 음식 심부름 지시와 또 실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주로 알려진 게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등인데 JTBC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은 최소 2천만 원,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즉 18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규모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관련해 녹취록 속 이 배 씨와 주무관 A 씨의 대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게 10개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풀구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그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지금은 별로 안 시키는데 그때 그 고깃집. 저기 스테이크용으로 잘라가지고 한 거? 안심용 하는 거. 그 오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요. 이재명 의원은 이제 배 씨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나중에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의원은 아내는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나 용인한 적이 없고 사비로 쓴 줄 알았고 돌려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제 관련 자료를 확보한 JTBC는 A씨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개인용품에 대한 돈은 돌려주었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값을 돌려준 흔적은 찾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배 씨가 A씨에게 꽃을 사서 김혜경 씨에게 배달하라고 하자 A씨가 개인카드로 구입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은 있지만 경찰이 음식 심부름 값으로 추산한 2천만 원에 대해선 돌려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해 지난 2월 이 의원의 해명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의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아내가 어쨌든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요, 이번 사건을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적인 네이밍이다. 이런 일각의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최대 5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김혜경 씨가 경찰에 소환된 그제 오전 이재명 의원의 SNS에는 김 씨의 소환 사실과 함께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7만 8천 원이 문제가 된 사건이라는 주장의 셈인데 하지만 경찰은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의 11년치 급여까지 최대 5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7만 8천 원 사건 주장이 이제 본질 흐르기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장발장 코스프레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7만 8천 원과 5억 원 이렇게 이 후보 측과 경찰의 입장의 차이가 큰 이유는요. 이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3인의 식대 7만 8천 원만을 강조하고 있고요. 경찰은 배 씨의 11년치 급여까지 이 국고 손실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청에서 급여를 받은 배 씨가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배 씨 급여 전체를 국고 손실로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경찰의 판단인 건데요. 녹취록 속 배 씨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데로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전에 무시한다 생각하겠어.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서울대병원에 4번을 갔는데 4번 다 그랬다고. 쌀기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괜찮아? 곰팡이 안 폈어?
네, 알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안 한 거지? 네,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 계속 2통 남아있길래. 그러면 내일 뭐 드셨는지 보고 다시 하자. 알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수트케이스랑 줄 때 샌드위치랑 사과랑 챙겨가. 하나를 시키면 그 통을 네가 다 정리를 해줘야지. 네. 하나하나 내가 언제까지 찝어? 옷도 셔츠 2개 그럼 타이까지 내가 다 찝어? 저렇게 일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지시를 하고 또 주무관 A씨한테 일종의 이제 당부를 하고 이런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 씨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이라든지 김혜경 씨는 절대로 사적으로 비서관으로 사용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행비서로 활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제 진위가 가려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찰이 예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에 대해서 어제 사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해명에 굉장히 크고 작은 차이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저 녹음 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음 파일에서 뭐 사모님이 이렇게 해달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까 그 180만 원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16건. 근데 16건 이외에 다른 것들도 보면 결국은 이 배 씨가 김혜경 씨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7급 공무원 A 씨한테 전달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7급 공무원 A 씨와 통화를 하면서 김혜경 씨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거기에 녹음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이제 이재명 의원 측이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그건 뭐 김혜경 씨가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도 매 건마다 지시를 했을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한 건 지시하면 그다음부터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경찰 수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률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이 지금 제시한 어떤 해명, 그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이 부분이 과연 실제 법원에 가령 기소가 돼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될 때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하는 얘기와 피의자의 어떤 주장은 이렇게 불일치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고발 사건을 가지고 피의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국고손실죄로 5억 5천 가량을 이미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 국고손실죄에 해당되는지도 당연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있을 때 국고손실죄의 어떤 주체로서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당연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그런 혐의가 전혀 없다라는 주장이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도 그리고 사용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척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사 과정에서 뭐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객관적인 증언이라든지 이런 뒷받침되는 것으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수사의 최종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소지한 법인카드는요, 이재명 의원 집 근처 식당 등에서 자주 쓰였고 또 경기도청이 10개의 부서가 업무 추진부로 사용분을 정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의원의 자택과 불과 500m 떨어진 한 복요리 집에서는요, 2년 동안 경기도 노동정책과와 외교통상과 등 이 6개 부서 이름으로 15번에 걸쳐 총 318만 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쓰였는데 7만 원부터 많게는 48만 5천 원까지 결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된 그 법인카드 사용분은요, 경기도청 10개 부서가 업무 추진부로 정산을 했고 물론 결제권자는 당시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지난 3월에 경기도청은 배 씨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배 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루라 기자가 소개해드린 그 내용의 중요성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요,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개인 자택은 성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청의 직원들이 굳이 수원이라든지 경기도청 인근에 그런 식당도 많을 텐데
굳이 이재명 의원 집 근처에까지 와가지고서 업무 추진비를 쓴 것처럼 이런 기록을 남겼느냐. 결국 이거는 진짜 먹은 게 아니고 가짜로 영수증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키운다. 이게 지금 고발인 측의 주장인 겁니다. 여당에서도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가 이재명 의원인데 어떻게 이 의원이 이런 사실들을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청 각 부서의 업무 추진비 배정은 예산안에 포함이 되는데 도지사가 결재해야 도의회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의원이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청 부근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의 자택 부근에서 각기 다른 부서가 다 회식을 했다.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도지사가 업무 추진비 내역을 하나하나 체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틀 전이었죠. 김혜경 씨가 경찰에 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경찰하고 김 씨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내용도 지금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김혜경 씨 사이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이 됐지만 실제 분위기는 좀 달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 측은 출석하면서 진술서를 준비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관은 핵심 혐의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걸 알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이고요. KBS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에 대해서 배 씨가 사비로 마련한 음식인 줄 알았고 음식값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의약품 대리 처방과 지난해 8월 민주당 의원 부인들과의 식사 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밥값을 내줬다라는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김 씨 측은 이 의원이 SNS에 밝힌 입장 그대로 김 씨가 시킨 일이 아니고 잘 알지도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요. 불구속 송치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배 씨에 대한 이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배 씨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경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고요. 이 검찰 송치 전까지 배 씨와 김 씨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틀 전 경찰 출석 당시의 김혜경 씨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배달된 안내 어디야? 가족이 먹었습니까? 지시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한 가운데 이제 이번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모 씨에 대해서 적용된 혐의 가운데에서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9일까지고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지금 김혜경 씨와 그다음에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의 공무관계를 의심하면서도 배 씨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혜경 씨는 불구속 송치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과연 김혜경 씨는 어떤 그런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법률가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불구속 송치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구속하지 않고 일단 그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다 사건을 보낸다는 의미가 지금 아직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의견인 것인지 뭐 불기소 의견인 것인지 또는 뭐 무혐의 의견인 것인지 이것은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인신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구속을 하지는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배모 씨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이제 사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공보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될 텐데요. 배모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인카드를 결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모 공무원이 그 법인카드 유용하는 데 있어서 김혜경 씨가 지시를 했거나 또는 그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알고서도 용인한 행위들이 있다면 뭐 공모관계 내지는 방조 혐의로 묶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
집중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증언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에게까지 혐의를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최 의원님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렇게 불구속 송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이제 그런 지적도 하잖아요. 결국 사건이 드러난 지 굉장히 수개월이 흘렀는데 경찰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리느냐. 결국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수사 능력이 모자라거나 결국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김혜경 씨를 소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김혜경 씨 한 번 소환으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환에서도 5시간 정도 조사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조사할 내용이 제법 많은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배 씨와 어떤 지시관계에 있었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국회의원이 자기가 밥 먹고 다니는데 비서가 나중에 와서 그 밥값을 계산했어요. 그럼 국회의원의 책임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배 씨는 이 계산 경기도 법인카드를 횡령함으로써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익의 수혜자는 오로지 김혜경 씨예요. 그러면 법리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보면 최대의 수혜자가 어찌 보면 범죄 혐의도 더 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 공모관계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이미 경찰이 지난번 7월 20일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때 이미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전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 이미 공모관계는 경찰이 기자가 취재를 못해서 그렇지 공모관계 경찰이 충분히 저는 입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이런 쪽의 향후 수사 결과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김혜경 씨 관련 사건과는 별개로 이재명 의원 본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이 의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경기도청 관계자 B 씨를 불러서 대리 처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B 씨는 이 의원의 약 심부름을 한 복수의 공무원 중 한 명입니다. B 씨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기존 처방전을 이용해 이 의원이 먹는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이 의원이 의사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이어 이 의원 담당 의사도 경찰에 출석해서 대리 처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지난 대선 때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관행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수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그 대리 처방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의원 측이 지난 대선 때 해명은 있었지만 어제 JTBC 보도에 대한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그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제 또 민주당에서는요 정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아침 톱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방탄 2대 장치 제동 걸렸다. 민주당 중앙위 투표 반란. 바로 이거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당원 80조 이게 이제 기소시 당직 정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당원인데 그 개정과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 당원 개정이 어제 민주당 중앙위에서 예상 밖으로 부결된 겁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변재열 의장은요. 어제 오후 당원 개정안을 투표한 결과 제적 566명 중에서 430명이 참여를 했는데 268명이 찬성을 해서 결국 의결 정족수인 이 제적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부분을 공표를 했는데 중앙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지역위원장 등 566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전당대회를 제외한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현재 중앙위 구성원은 거의 문재인 정부 때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친 이재명보다는 친 문재인 성향이 짙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통상 이 중앙위는 비상대책위와 당무위 판단을 거의 예외 없이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비대위가 의결을 했던 이 당원 개정에 제동을 걸면서 일각에서는 반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 중앙위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지난 대선을 또 이미 거쳤고요. 그다음에 정권이 또 바뀌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세력 판도가 지금 대표 경선 그다음에 최고위원 경선에서 저희가 다 알다시피 완전히 친 이재명계로 완전히 재편됐다, 넘어갔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중앙위가 이런 뜻밖의 결정을 하니까 결국 이것이 아까 조선일보 제목처럼 반란이다 지금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역시요. 지난 1차부터 해서 중앙위에서 부결된 사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번 결정은 당 안팎에서 예상 밖이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 모두 이제 말 그대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두고서도 지금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해당 개정안들이 유력 당권 주자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무엇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관련해서는 사당화 논란까지 일자 중앙위에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제기했던 만큼 이 친문재인계가 다수 포진한 중앙위원들의 반명 정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주자로 뛰고 있는 전당대회 한복판에서 정치적 잡음이 낀 당원 개정은 되레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이번 당헌 개정을 둘러싸고서는요. 이른바 친명 대 반명의 대결 구도가 선명했습니다. 이번 중앙위 회의를 앞두고서도 반명 측의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전화 같은 걸 돌려가지고 이거 절대로 가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회의를 했다. 이런 지금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계파 갈등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어제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과 관련해 전당 준비 간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한 당내 토론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반발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개정이 부결되고 난 후 논란이 됐던 전당원 투표 조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 내용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오늘 오후 당무위를 열어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중앙위에서는 비이재명계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대표 최고위원 경선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재명계의 우위로 흘렀기 때문에 비이재명계로서는 고사 직전에 있다 이런 시각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중앙위에서 이 안건들이 부결됨으로써 결국 이제 비이재명계가 다시 세를 결집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이것도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친명계도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간 이재명 사당화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비이재명계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은요. 이 중앙위 결정에 반기는 반면에 당원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해서 이 당원 투표 우선 당원 개정을 추진을 했던 친이재명계로서는 당연히 허를 찔린 모양새입니다. 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은 SNS를 통해서 중앙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일이 현재 우리 당의 민주주의와 소통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과 이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중앙위 결정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위 부결 결과가 이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반겼습니다. 앞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이재명계 의원 20여 명과 함께 중앙위 투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또 어제는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었죠.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부결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바로 세우기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투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 친명계에서는요, 곧바로 중앙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양이원영 의원은 SNS를 통해 우리 당 중앙위의 현재다, 정당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서명에 더 많이 참여해달라면서 당원들에게 정당 개혁 온라인 서명을 촉구했고요.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장경태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당원의 요구와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 역시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당원들은 전당원 투표 이런 걸 거의 100%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재명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것이 8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역대 민주당 이래 가장 강력한 후보고 강력한 지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마치 그걸 무슨 소수 개파처럼 무슨 5대5의 개념으로 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네. 전당원 투표는 예를 들면 헌법 개정할 때 국민 투표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의 중요한 진로를 당의 주인인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원. 지금 방금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의 얘기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대표 경선에서의 그 투표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표가 70%를 넘어서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지지를, 물론 뭐 명시적으로 지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친 이재명계 의원 측에서 주도해서 했던 그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 그러니까 당의 두 번째 최고 의결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이어서 중앙위에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친 이재명계에서는 봐라, 이게 결국은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원 개정은 더 필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아까 박용진 의원의 주장처럼 비명계 측에서는 이거 봐라, 결국은 당원의 뜻과 이런 당의 주요한 지도자들의 어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당심에 휘둘리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제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당원의 뜻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기구가 전당대회잖아요.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 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당대회보다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 중앙위원이나 아니면 전당대 대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들의 권한이 침해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친문재인 그 성향의 그 중앙위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이런 식으로 침해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사당화 논란, 이른바 중앙위원회나 전당대회에서 결정한 것도 전당원 투표로 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전당원 투표보다는 기존의 당을 운영해 왔던 대로 뭐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전당대회에 묻든가 아니면 그걸 사실상 대행하고 있는 중앙위원회에 묻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당내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당내 대의민주주의, 지금까지 운영해온 대로 그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결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헌법에도 어쨌든 국민투표라는 게 있고 대의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친명계에서는 아니 헌법상 국민투표 됐는데 왜 당원에서 이거 만들면 안 되냐, 이렇게 반박을 해왔잖아요. 이건 또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국민투표 제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도 분명히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 부족이나 이제 수기 과정의 부족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비대위에서도 지금 중앙에서 부결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당원 투표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당원들께 의사를 묻고 투표를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당헌에 근거 조항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명시적으로 넣자라는 정도의 의미에서 시작된 얘기였는데, 이것을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좀 소통 부족으로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견들이나 이런 교환이라든지 뭐 수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나온 좀 해프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위원회에 다시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지도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바로 이른바 이제 개딸, 개혁의 딸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강한 팬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의 기반에 있다, 결국 바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과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앞으로 민주당에서 또 수기해 나가고 그다음에 수정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비대위는요, 중앙위가 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다시 의결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지금 논란을 불러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요,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비대위는 중앙위 부결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과 기소 시 직무정지 당원 개정안 가운데 권리당원 전원투표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오늘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당원 신설안에 대한 비명계 반발이 표면화해서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고,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당무위가 판단하는 당원 80조 개정안엔 대부분 동의한다는 게 지도부 판단인데요.
비대위는 오늘 오후에 당무위를 열어 당원 개정안 수정안을 상정해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중앙위를 열고 투표해서 전당대회 전에 당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그대로 다시 표결에 붙일 수 없다. 바로 이런 원칙입니다. 비대위의 이런 결정 당연히 일사부재에 어긋난다. 이런 논란 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비대위가 다시 상정하기로 한 이른바 당원 개정 조항은요. 그렇잖아도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을 강하게 받았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사당화 문제를 제기하는 비명계에서는 일사부재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기존 안을 갖다가 투표에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비명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왜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후보 지키기를 자청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작용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전했고요. 오늘 조홍천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서 어떻게 전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느냐, 이 당원 80조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는 것은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 전당원 투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경론이 있어 왔죠. 전당원 투표 이 문제도 금요일 날 당무위를 통과했는데 토요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중앙위 의결만 남았다. 이재명 박용진 당대표 후보 간 토론회에서 박용진이 자기는 몰랐다. 당신은 알았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자기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당무위란 것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가 의장입니다.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의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어제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고 권리 당원보다 몇십 배를 주는 이 투표 비중을 조정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면서 사실상 당헌 개정에 힘을 실은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종적인 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요한 안들에 대해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당원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 다만 그것을 모두 투표에서 결론이 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강제력 있는, 구속력 있는 의결로 만들지는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중앙위가요, 그다음에 비대위, 그다음에 당무위가 의결해서 올린 당헌 개정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또 비대위가 그 둘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던, 그다음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던 그 당헌 80조를 다시 올려서 의결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섰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형적인 어떤 쪼개기 재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안건을 올렸는데 그 두 가지 안건이 부결되니까 이걸 쪼개서 조금 반발이 좀 덜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80조 개정안 문제만 올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친문들이 이 80조 개정 부분에 관해서 과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과반이 이제 이런 게 쟁점이 될 텐데 글쎄 그건 뭐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결정한 것도 보면 거의 제적 과반수에 육박할 정도로 47%인가 뭐 그거 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일부만이라도 찬성을 한다면 충분히 중앙위원회에서 가결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사부재에 어긋난다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명확해 보여요. 그러나 뭐 정당이라는 게 꼭 법률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저 당헌 80조 같은 경우는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비대위가 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상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방송에서 어제 중앙위에서 당연히 통과될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보를 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이 됐는데 거기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이제 80조와 그다음에 권리당원 투표였는데요. 이것이 같이 부결이 돼버리면서
과연 중앙의원들의 의사가 이 둘 다를 부결시킨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부결시킨지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대위에서 그 지도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80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치열한 갈등이나 논란도 있었고 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안을 들어서 좀 수기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분들도 많을 만큼 지금 그 토론 과정이 좀 부족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80조만 따로 떼어서 다시 재상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중앙위원회에서 이 정도 논의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내부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권이 이처럼 이재명 의원 그리고 배우자 김혜경 씨의 리스크로 시끄러운 가운데요. 여권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다시 또 터져 나왔습니다. 네, 어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중 하나인 건희사랑 페이스북에 한 사용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또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윤 대통령의 대비 일정이었다는 겁니다. 통상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상의 이유로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게까지도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엠바고에 붙여지니까 일정 시간까지는 보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 및 보안상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팬클럽은 앞서 지난달 5월에도 보안구역인 대통령실 집무실 사진을 유출하면서 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방문을 했고 또 관련 사진이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이를 촬영하고 또 배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돕고서 논란이 이어진 바 있었었죠. 결국 책임은 대통령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곧바로 기자들과 만나 거듭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고요.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관련 행사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석하려고 하는 당원이 적지 않아서 일정이 아름아름 알려졌던 상황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특정 의도가 있다기보다 참석을 독려하면서 마음을 보태주려고 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해당 팬클럽과 무관하다는 입장은 과거 보도를 통해 본 적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가 이 사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글을 올린 경위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이번 일의 종착점은 결국 김건희 여사 주변의 관리 문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요. 지금 여당에서도 진작부터 지적하고 또 우려했던 그런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일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측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충분한 보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거여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운영위에서 나온 대통령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비서실의 정원은 몇 분입니까? 400명 좀 넘습니다. 예? 400명 좀 넘습니다. 제1부속실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부속실 인원을 지금 공개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비밀이고 안 봅니까? 상당 부분이 제2부속실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충분한 보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에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 주변 관리 조직의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거센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아가 서영교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고 있는 주가 조작 의혹과 이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입니다. 대통령 내외의 일정은 누가 관리하고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어디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밀실에서 비선 몇몇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78,000원 등 관련해서 129차례인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완전한 불공정한 수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압수수색 그리고 수사, 소환 다 이루어져야죠.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라면서 이 당 차원의 추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정권 출범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영부인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야당이 너무 나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서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과 지도부 사이의 기류가 좀 다르다 이런 건데요. 대통령의 대외비동선이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된 것을 두고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한 지 26년이 되고 많은 대통령을 거쳤지만 영부인 팬클럽이 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해당 팬클럽을 직격했고요. 대통령 동선까지 미리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면서 그만하고 이제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문재인 정부 때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 10월 역시 대회비였던 문 대통령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 일정과 구체적인 동선이 사전에 일부 팬클럽 소모임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당시에도 경호상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은 저희가 모두 잊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 알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들을 방문해서 비공개로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은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서 김건희 여사가 최근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비공개로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 최근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대동한 데다가 작업복 차림에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현지 주민들도 김 여사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앞으로도 비공개 봉사활동을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소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유기견 봉사나 취약계층 지원, 여성 청년 관련 활동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야당 의원들이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서 대통령의 대회비 일정이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이번 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휴가 복귀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 쇄신을 비롯해서 좀 지지율 회복 이런 국면에 돌입을 했는데 다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장애물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찌감치부터 사실 충분히 예상했던 대목이죠. 5월 달에 그 사진이 유출됐을 때 그때 만약 제대로 조치를 했다면 지금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아마 김건희 여사 부분에 관한 그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건의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건의를 받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대통령의 대회비 일정이 유출되는 것, 그것도 영부인의 어떤 팬클럽을 통해 유출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진상조사를 빨리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좀 밝히고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를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꼭 뭔가 공과사의 구별이 좀 모호해진다든지 공적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공적 전담기구,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공적 기구가 빨리 마련이 되어서 공적으로 보좌를 더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 관리가 대통령실의 큰 과제인 게 이제 새삼 확인된 그런 셈인데요. 대통령실이 최근 내부적으로 고강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런 사실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김 여사 주변 참모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서 또 주목이 됩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조하는 주변 라인도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전한 데 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수행을 겸임하던 부속실 소속의 행정관 A씨가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다른 부처로 전출됐다 이런 지금 보도도 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15명 안팎의 이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이 용산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한 명씩 사라져서 솔직히 겁이 난다.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도 전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희가 잠시 전에 전해드린 대로 이 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 유출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대통령실 물갈이 대상이 최대 30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이런 고강도 감찰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이달 초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먼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했다고 하고요. 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는 을지훈련이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 두 차례에 걸쳐 전부처 대상 감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쇄신을 예고한 바 있었고요. 이어 출근길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을 위한 쇄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강도 감찰 그리고 그에 이은 이제 문재 비서관 행정관 속아내기가 내부 기강 잡기 차원일 뿐만이 아니고 여권 내의 권력 다툼의 결과다. 이런 지금 관측도 나와서 또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대통령실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사직한 직원이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권력 다툼 이야기가 나온 게 그 면직된 사람들 중에서 인사비서관실 소속의 한 행정관이 면직이 됐는데 정부 인사 흐름의 핵심적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직책으로 이 윤핵관 인사와 소통을 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에서는 뭐 정보 유출 그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번 감찰이 대통령실 내에서 이 대통령 측근 검찰 출신 인사들과 윤핵관 사이의 파워게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흘러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윤핵관 라인 대 검찰 라인, 이게 권력투쟁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추천돼 이런 대통령실은 다 공채가 없고 추천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윤핵관이에요. 신뢰,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의 거리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윤핵관들이 뭐 다 무능한 사람을 추천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지금 그냥 감찰은 그냥 고강도 감찰 기강 잡기 뭐 이런 걸로 보세요? 대통령 본인이 지금 대통령실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본인의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행정관급 인사 교체이긴 하지만 대통령실 인사 혁신의 진호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좀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최근 일부 이제 수석진 개편, 그다음에 비서관, 행정관 감찰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대기 비서실장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또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간 비서는 입이 없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림자 수행 기조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달 스타가 되라며 장관들과 참모들에게 전면에 나설 것을 주문한 이후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김 실장이 지난달 24일 용산청사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서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 누군지 아시겠냐,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라고 말문을 연 것도 회자가 됐었습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23일 있었던 운영에 출석을 해서 이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치기도 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이 김 실장이 자신감을 찾았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에 참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빤한 대답을 왜 못 하시냐고요? 그건 의원님은 빤하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의원이 지금 한 석 달 지났습니다. 저 전체 임기로 보면 지금 5% 정도 지났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죠. 잘못 보필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있어요?
그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향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안 검토했습니까? 검토했다는 얘기죠, 말씀이? 아니요. 검토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헬기는 생각을 하고 탈 수가 생각만 하고 없죠. 검토를 안 했다. 그럼 대통령 헬기 없이 그냥 계속 차로만 다니시는 거예요? 예? 헬기를 비 오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그걸로 이동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저 신문에 난 그 기사 그 제가 그 생각하지도 않은 거고 그게 그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예 제가 그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는 총리께서 세종시에서는 행안부 장관께서 다 지휘를 내리고 계셨고 대통령께서는 집에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지휘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휘했다는 내용을 또 보도자료로도 또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런 김 비서실장의 변화가 이른바 윤핵관의 기세가 주춤은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의중을 대통령실 참모보다는 윤핵관 인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받은 문자를 노출하는 사건이 그게 벌어진 이후에는 윤핵관의 기세가 주춤하면서 김대기 실장의 장악력은 오히려 세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김 실장의 달라진 모습이 윤 대통령이 사실상 김 실장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민생법안 의결 그리고 지난해 예산결산 심의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연일 이어지면서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이었죠. 긴 시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던 법사위도 어제는 1시간여 만에 끝이 났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법무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이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안 질의의 적적성을 놓고 이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1시간여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결산과 무관한 현안 질의를 하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위원들의 이 질의권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어제 법사위 공방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한동훈 법무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안 질의를 슬쩍 하는 이런 좀 꼼수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부터 먼저 그만하시죠. 예, 그만들 의사 진행 하시고.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그만들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질의의 어떤 사전 검열성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질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전 검열이라는 말씀 김의겸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김의겸 의원님은 질의하실 때 제 승낙 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필요하면 결산 심사하면서 현안 질문도 사실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왜 이를 막는지 국민의힘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거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도 예산 결산 때는 현안 질의를 제지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인 조수진 의원은요.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야당인 국민의힘의 현안 질의를 막았다고 지적하면서 여당이 야당됐다고 다른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꼬집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이달 29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검수 원복 시행령 입법 전까지 충분히 토론해서 이 쟁점은 무엇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합리적 근거를 법사위 회의를 통해 보여드리는 게 기본 의무라며 맞섰습니다. 오늘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 원복 시행령과 또 한 장관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혁을 중단하십시오.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뒤집는 명분 없는 말바꾸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취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가 파행을 빚은 와중에서도요. 박범계, 한동훈 전 현직 법무부 장관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놓고서 또 맞붙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2일 법사위 회의에 이어서 어제도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지 않냐며 한 장관을 몰아붙였는데요. 한 장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현직 법무장관들의 설전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특별감찰관을 여쭤보니까 대통령 결단사항이다. 건진 법사, 과거 대선 기간 중에 직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선거에 관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법사가 법을 잘한다는 법사가 아니잖아요. 박범계 의원님,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에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의합니까?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참, 아니, 기관의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이 그것이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기관의 돈은 그 기관의 직능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구분해요? 위원님,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지 않겠습니까? 추천 요청했지요. 저는 언제 하셨습니까? 옛날 말고 지금이니까. 옛날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박범계 의원의 공세에 직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별감찰관 관련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공석으로 둔 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고 응수했는데요. 박범계 의원이 한 장관에게 특별감찰관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다 역공을 당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박 의원은 장관이 가진 무게감과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다면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우면서 한 장관의 답변 스타일이 우기기와 거짓말, 물타기, 오만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 그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법무부 청사 정문 그 앞에 배달이 된 꽃바구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사진 찍으려 갖다 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꽃바구니 화환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게 하면 제가 화환을 우리 법무부 청사 앞에다 쭉 도열시킨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그렇게 그럼 어제는 갖다 도열시킨 거예요? 그게 저에게 화분 배달된 거는 예. 그 안에 예. 청사 바깥이 아니라 청사 안에 쭉 안에 넣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거기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사진이 찍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장관이 청사 들어오면서 찍은 사진이더만요. 저거는 저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배달되지 않아요. 추 장관 때도 저런 거 본 것 같은데 추장관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가는. 제가 추장관님은 박범계 장관님은 그러신 적 저거는 없으시죠? 갖다 놓은 겁니다. 이 법무부의 검수 원복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검수 원복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기존 해임 건의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과천에 있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사실상 법무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과반 의석, 즉 150석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탄핵 주장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죠. 네, 한 장관은 중요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게 국가 임무인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 국회 질의 과정에서 답변 태도를 두고 쏟아진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상세히 보셨을 것이고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감해 주시는 의견뿐 아니라 비판하는 의견도 잘 듣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제 검수원복 그 시행령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또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철험회 소속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장경태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에 맞서 행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국회가 그 시행령을 다시 수정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헌법상 정부에게 권한이 있는 시행령까지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합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적 역사의 회귀를 막기 위해 꼼수 시행령을 통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 법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다수당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그 법안에 대항을 해서 검수원복,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복원시키는 그런 시행령을 내놨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하겠다. 또 실제로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시행령 문제는요, 과거 정부에서도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이 모법이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그 위임하는 범위를 이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이게 약간씩 판단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령을 국회가 전체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아마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 우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정말 시행령을 통제하고 싶으면 모법에서 보다 분명하게 그 시행령에 위임하는 범위를 좁혀서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 시행령 통제법이라는 게 내용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시행령을 국회가 다 심의하는 식으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발의된 게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우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시행령을 갖다가 필요할 경우에 국회가 본회의에서 효력을 없애도록 그렇게 가능한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시행령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할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시행령과 상위 법률 간의 충돌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현재 법체계상으로는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때는 사법기관, 그러니까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 행정들이 시행령이 만약에 상위법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법 통제를 받아서 시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 맞고요. 이번에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들이 조금 그 과정이 좀 과격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분명히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수정될 수 있는 것이고 수정안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행령 자체를 통제해야 된다는 그 명분 측면에서는 또 받아들여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감면 관련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 것이냐 국민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죠. 국회 기재위에서 지금 여야 대치가 여전해가지고 법 개정이 아주 불투명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이 관련법이 이달 안에 개정돼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하는 곳이 국회 기재위인데 국회 기재위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법안을 보시면은 국민의힘 유성결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요. 1세대 1주택자의 이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서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또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이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먼저 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이거는 비싼 집을 가진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 이제 새 법을 만들어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또 돌아가는 거죠. 네, 다음 달 16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절차상 관련 세법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는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요.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개정안이 이번 달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처럼 무거운 세금을 매길 상황이라는 게 정부 우려입니다. 최대 4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달 안에 법안이 통과돼도 시간이 촉박해서 무더기 과세 오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납세자들이 일선 세무서에 몰려서 행정 마비가 벌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여당은 지금 민주당이 대선 때 같은 내용을 공약을 해놓고서도 지금 와서 말을 바꿨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 1년 정도로 이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자.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당과 협의 중입니다. 종부세 중에 시골에 운막 같은 거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가지고 이가고라 그래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이게 너무 억울하다. 문제 제기했는데 문제가 타당한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민주당 박성중 의원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올리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 기재위 소속인 정태호, 홍성국 의원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번 보이콧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